어제 뉴스공장에 박은정 의원이 출연했죠. 저는 여기서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박은정 의원 때문에 유박들이 합당을 반대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는 패턴과 방식이 특수부 검사들 방식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럴 땐 반문을 해보면 됩니다. 특수부 방식이다?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노무현 재단과 유시민 작가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뭔데? 그리고 만약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누구한테 이익일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하던 건 뭔가요?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3차 검찰개혁이 진행될 거고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밀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치고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검찰개혁을 흐지부지 만들면 이 사람들한테 이득되는 게 있다는 걸 텐데 이걸 정치권에선 흔히 뭐라 한다? 캐비닛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왜 참교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기 대권주자 아들이 가해자인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교육부 장관 역을 맡은 이성민 배우가 캐비닛을 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온갖 의혹과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정청래 대표처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주변인들은 캐비닛이 열릴 위기거나 캐비닛 안에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정황과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경위를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2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당대표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책임 주체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 그리고 윤호중 장관이라는 걸 바로 잡았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였나요? 정부안을 만드는 책임 주체인데 이 안을 만드는 동안 수기의 주체가 되지 않았고 정부안이 논란이 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직접 나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정부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두둔했던 사람들이 누구? 이동영을 비롯한 유박 스피커들이죠. 이동영이 했던 말 오랜만에 듣고 올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들 1% 특수수사 얘기거든요. 특수부 검사들 1% 예. 99% 일반인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1% 때문에 99%가 불편하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 네. 여기서 강경한 법사위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부 스피커들하고 손잡고 방송 나가서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당 내에서 의원총회 할 때 절대 안 되게끔 만들었어야죠. 당이란 게 뭡니까? 다양한 논의와 토론과 논쟁이 있더라도 의총에서 정해지면 그걸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특히 법사위 의원을 중심으로 너무 좀 삐딱선을 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동영의 말은 완전히 틀린 게 됐죠. 왜냐하면 결국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5조를 통으로 삭제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를 해두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두고 여기에선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한다. 법무부 아래엔 공소청을 두고 기소 공소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보안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주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이라는 용어도 안 맞는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대체할 만한 용어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간결한 문구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논란이 됐거든요. 물론 재래식 언론이나 국힘 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걸 민주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용히 지나가서 그렇지 곧바로 반박한 사람이 누구다? 정성호 장관이었습니다. 본인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대안이 있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정성호 장관은 명확하게 검찰 편에 서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갑자기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보안수사는 검찰의 성과라는 말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게 있는데 저쪽에선 마치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개혁을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던 찰나에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게 누구? 정성호 장관, 즉 민주당이 아닌 정부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건 본인 연임하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김민석 총리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만으로 안심하고 심지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김민석 총리는 보안수사권 폐지로 붙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민석
김민석 총리는 2차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도 보안 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었는데 정부안이 그런 식으로 나왔고 최근에 나온 기사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는 거였지 폐지하라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박은정 의원의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그 기사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중구난방이잖아요. 어떤 거는 요구권만 올렸다고 했다가 어떤 거는 뭐 그 정권 송치는 넣었다 그랬다 뺐다 그랬다가 지금 그냥 중구난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는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고 간을 보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하면은 정권 송치와 보안 수사권을 넣어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또 계속 아직 그 정해져 있는 건 당론이지. 민주당의 민주당의 당론을 그렇게 폐지를 정했지. 결정했습니다. 네. 아니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은 이건 안 된다. 요것만 살리는 거로 해서 논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그럼 그게 보안 수사권이 아직도 그럼 살아있는 불씨예요 그러면은? 검사들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특히 재래식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보도들은 사실상 다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이 문제를 정부에서 고집하지 말고 국회로 넘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김민석 총리도 이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고 사실상 국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정청래 대표만 있는 게 아니죠. 주목해야 할 게 원내 지도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흐름이 많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민석이 익산에 집을 구하고 익산시 명예 시민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익산시 을 국회의원이 한병도 원내대표였다는 거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병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조국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재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세기를 박은 게 뭐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지도부에서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상임위와 상임위원장을 정해서 올리는 게 누구? 원내 지도부라고 했죠. 자, 이 배경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박은정 의원의 말을 들으면 아,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부 안을 지금 마련해서 국회로 넘길 겁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보낸다고 하니까 법은 마련했어요. 이미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넘어오면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결정하라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감사하죠.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 텐데 그런데 이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네. 이 민주당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 법을 검찰개혁 법을 그 총대 메고 통과시킬 리더십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아니, 원내대표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검찰개혁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 보안 사건을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이 수사권 전쟁이 그냥 엄청나게 지금 불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논란을 뚫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형사소송법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 법을 모든 책임을 하고 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이 아닙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차기 당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확실하게 내세우면서 총대를 메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사실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최근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언급한 사람이 누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검찰개혁이 만약 엉터리로 마무리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계속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지지율도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코어 지지층이 식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나마 버티고 있던 코어 지지층은 사실상 모두 식게 되는 거고요. 코어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당연히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년이 막 지났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서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꺼져버리는 거라서 이걸 본인들 이익과 권력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 권력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외부 인사들을 보면 김용남, 신인규, 송영길, 김민석 이 사람들 모두 보안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송영길은 본인이 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보다도 적극적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사실 송영길은 이미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일 때 이 당시 원내대표가 현재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당시 법사위원장을 국힘한테 넘겨줬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냉정하게 보면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 주체인 총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사실상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이미 시간을 끈 것도 모자라서 눈에 보이는 결과도 내놓지 못한 사람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유박 세력들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누굴 뽑아야 할까요?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다고 말씀드린 게 이 지점인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유시민 작가와 노무현 재단을 향한 공격 패턴을 다시 들으면 검찰개혁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사람은 유시민 작가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재명 대통령 걱정돼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유시민 작가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만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 수사가 대권 주자까지 날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게 됐고 이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거고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자녀를 지인으로 둔 일반 국민들도 표적 수사의 대상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거고 그 피해의 시작이 유시민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라는 거죠. 그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원 씨의 말은 저 수익을 누군가 해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유시민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뉘앙스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상원 의원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 납득이 안 가네. 굉장히 저 검찰 방식이에요. 저런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뭔가 왜 투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러면 이제 뭔가 누군가 또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압수액을 막 들어가고 이게 저게 약간 검찰 방식이에요. 저게 왜 그러는 특수부. 거지? 그러니까 왜 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소름 돋았는데. 저게 굉장히 그래서 되게 익숙하다. 저게 저런 지금 식으로. 벌써 네. 여러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노무현 재단 비판 많이 하고 뭐 이제 우리 쪽 비판 많이 하는 데서 난리 났어요. 이거 빨리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옛날에 특수부 뭐 하던 그 방식. 유족이 횡령 의혹 제기했다. 네. 물론 그런 횡령 이런 단어 안 쓰셨어요. 안 썼지만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일본화가 저거 퍼지고 언론 보도 있어요. 기사 하나 붙여가지고 압수액 들어가요. 특수부 검사들. 이제 이 흐름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왜 수사권 전쟁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참고로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검사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 유시민 작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며 마치겠습니다.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